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세현 교수입니다. 다음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뇌의 회로와 분자에 대해 공부해 보기 앞서서 오늘은 수업 첫 주 오리엔테이션의 연장선상에서 신경회로 그리고 신경회로 연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특히 사람의 뇌의 경우 860억 개 뉴런이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수많은 엘렉트리컬 시그널과 케미컬 시그널, 전기적 신호, 화학적 신호를 보내며 생리적, 심리적 작용을 만들어내는 동물의 핵심적 기관입니다. 뇌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복잡한 머시너리라고 불릴 만큼 복잡해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난 연구에도 불구하고 뇌는 21세기 과학의 마지막 남은 프론티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집중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Brain Initiative, 국제 뇌 이니셔티브를 비롯해서 대표적 국가 몇 개를 나열해 봤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브레인 이니시어티브 사업을 런칭했는데 정권이 트럼프, 바이든 등으로 바뀌면서도 이름이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과학자들은 뇌를 단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레벨과 스케일에서 입체적으로 봅니다. 습 전체를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며 나뭇잎의 인맥까지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신경과학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등의 분자와 시냅스, 세포 등 미시적 수준에서의 연구는 Molecular and Cellular Neuroscience라고 부를 수 있고요. 뉴런들이 연결된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여 걷고, 먹고, 싸우는 행동을 만드는지 연구하는 수준은 Systems and Behavioral Neuroscience이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마음과 기억, 의식과 같은 고위 기능을 다루는 인지와 심리학이 있겠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더 잘거나 다른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들은 서로 다른 학과 건물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분야였습니다. 분자를 보는 사람이 행동에 관심이 없거나 많은 심리학자분들이 뉴런을 몰라도 심지어 연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21세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전공학과 광학기술 등등의 혁명 덕분에 이들 사이에 견고했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유전자 하나를 조작해 특정 뇌회로를 켜고 그 결과로 바뀌는 동물의 마음과 행동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간 각 분야 모두에서 진전이 많이 있었지만 이 수업의 취지에 맞게 저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가장 폭발적인 변화는 시스템스 그리고 회로 수준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이것을 불안, 앵사이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불안은 불확실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서 장시간 지속되는 긴장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예측이 어려운 위협이 도사리는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된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이룬 현대 인류에게는 굉장히 부적응적, 매너다트할 수 있고 삶을 갉아먹는 고통이 되기도 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약 28에서 31% 정도의 성인이 불안 장애를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정도로 매우 높은 유병률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DSM-5라는 학술 분류 개정 전에 전통적으로 불안장애 범죄에 포함됐던 PTSD, OCD를 포함해서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는 우울증, 거식증, 치매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들과 높은 comorbidity, 공유 병률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치료법들은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죠. 바로 이 다이아ze팜 같이요. 그래서 다이아제팜은 이 벤조다이아ze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분류가 그래요. 그래서 calming effect, 진정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불안 장애, 약물 금단 증상, 불면증, 발작 등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 패턴이 망가지고 어지럼증이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포리아라고 하죠.
자꾸 의존하게 되고 우울증이 온다든지 호흡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1963년에 세계적인 제약사인 로슈사에 의해서 상용화가 됐고요. 당시로서는 바비트레이트와 같은 기존 약물들에 비해 획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이 적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진보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다이azepam은 곧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처방되는 약물이 됩니다. 항생제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닌 이 향정신성 의약품, 이 진정제가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1968년에서 82년 사이에 하이 셀링 메디케이션,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1978년에만 2 billion 타블렛이 팔렸습니다. 엄청나죠? 6, 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흔하게 복용을 했기 때문에 V for Valium, Mother's Little Helper 뭐 이런 별명이 붙으면서 요즘에 K-pop, K-culture 현상에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었습니다. 이를테면 Mother's Little Helper 이거는 이그 롤링스톤즈라는 락 밴드의 1966년 노래 제목이었는데요. 당시 가정주부들이 신경 안정제에 의존하던 세태를 좀 풍자하던 그런 곡이었죠. 1985년에 특허가 끝나면서 지금은 500브랜드 이상의 카피약들이 있습니다. 현재 WHO의 필수 약품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많은 불안 장애 환자들에게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작용, 중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기준으로 현재 60살도 넘은 이 약물을 환갑도 넘은 이 약물을 왜 아직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매년 아이폰 갤럭시 혁신적인 새 버전들이 매년 나오는데 왜 뇌를 고치는 약은 6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머물러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의구심이 아니라 전 세계 뇌과학자들과 의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박멸했고 소아마비, 홍역, 파상풍 같은 무서운 전염병들을 백신으로 정복해왔습니다. 당뇨, 암, 에이즈 치료제 또한 하루가 다르게 혁신을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불안장애 치료제만큼은 60년 전 기술에 멈춰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아직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를 조금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Y축은 신약 승인 누적 건수인데 정확히는 이 Cumulative New Molecular Entity Approval, 즉 새로운 분자 표적을 건드리는 치료제가 얼마나 개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혈압약의 경우 지난 6, 70년 동안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가 120건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불안장애 치료제는 고작 2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래프가 거의 바닥을 비키고 있죠. 현재 시점으로 봐도 그래프 모양은 동일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NIMH 소장을 역임했던 이 정신의학 연구의 거부인 스티브 하이만 박사는 그래서 이를 두고 정신질환 신약 개발은 사실상 멈춰 있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이azepam이 분자나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이azepam은 가바 A 수용체라는 단백질에 달라붙는데 전문 용어로는 positive allosteric modulator, 양성 알로스테릭 조절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응원단장이나 볼륨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소리를 내는 역할은 아니지만 진짜 주인공인 가바라는 분자가 나타나면 그 효과를 몇 배로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이 수용체는 평소에 닫혀 있다가 이제 가바가 붙으면은 열려서 염소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염소이온 통로입니다. 문이 열리고 음전하를 띤 염소이온이 뉴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뉴런이 전기적으로 추후에 배우실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분극되어서 활동을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최신의 전자현미경, 크라이오EM과 같은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 수용체가 5개의 조각으로 조립된 정교한 기계라고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다이아스팜 분자가 틈새 어디에 끼어들어가는지, 그때 기계가 어떻게 비틀려서 성능이 좋아지는지까지 원자 단위로 꿰뚫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이아스팜은 뇌 장벽, blood-brain barrier, BBB를 아주 잘 통과합니다. 뇌로 들어간 약물은 변연계, 시상하부, 해마, 되뇌피질 등등 뇌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흔히들 이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 커밍 이펙트를 낸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약은 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뉴런을 강제로 음소거, 사일런스 시키고 있는 셈이죠. 수용체만 있다면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는 사람과 쥐에 대해서 가바 수용체의 밀도를 표시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빨갛게 빛나고 있죠. 약물이 갈 곳이 이렇게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뇌는 단순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부위들이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신경 회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장난 특정 회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스위치를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졸림, 기억력 저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핀셋으로 회로를 고쳐야 되는데 뇌 전체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셈이죠. 칼텍에 걸출한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앤더슨 교수는 한 테드 강연에서 현재 뇌 치료의 한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면 우리는 차로 가서 본네트를 열고 정확한 주입구를 찾아서 뚜껑을 연 뒤에 필요한 양의 오일을 조심스럽게 부어 넣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뇌를 치료하는 방식은 어떨까? 앤더슨 교수는 이것이 마치 본네트를 열고 엔진 위에 오일을 그대로 퍼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으면 몇 방울쯤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의 오일은 엉뚱한 곳을 적시며 차를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불안뿐 아니라 우울증, 조현병 등 지난 수십 년간 정신질환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뇌를 화학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국그릇, a bowl of soup 정도의 비교로 한 것이죠.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니 프로자약을 퍼부어 세로토닌 수위를 높여주고 조현병은 도파민이 넘치는 거니 억제제를 뿌려주는 식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 이런 농도 맞추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NIMH 소장을 역임한 탐 윈셀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뇌는 국그릇이 아니다, 숲이 아니다. 뇌는 정교한 네트워크의 정교한 복합체, Complex Network of Networks다 라고 얘기했죠. 뇌는 기능별로 구획이 나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네, 같은 뇌 부위 안에 살아도 서로 다른 직업과 성격을 가진 인원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에 학생, 의사, 경찰, 소방관 등등이 섞여 살듯이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개별 뉴런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세포 타입이라는 이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뉴런의 생김새, 형태, 이제 사용하는 언어, 유전자 발현과 전기화학적 특성, 그리고 누구와 통신하는지 연결성 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잡한 시민들 중에서 병을 앓고 있는 특정 집단, 특정 회로만 골라내어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작용은 없애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경과학의 목표 중 하나는 브레인 매핑이 되었습니다. 뇌라는 거대한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세포의 호구 조사를 마치고 그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죠. 이 야심찬 목표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2023년 말 미국과 유럽의 공동 연구팀이 생쥐, 원숭이, 그리고 인간 뇌의 정밀 지도를 담은 30여 편의論文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동시에 폭탄투하듯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온라인에 공개되어 무료로 인류의 공공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상세한 지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그 길을 가보고 신호등을 조작을 해봐야 이 회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증명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20년 동안 신경과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빛으로 뉴런을 조종하는 기술, 광유전압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빛과 뇌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신경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챕터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약 20년 전 제가 의무경찰로 군복무하던 시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훈련받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역 몇 달 전 말년 시절의 제 모습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뇌가 말랑말랑하게 리셋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무 기간 중 첫 1년 넘게 독서가 금지되었었어요. 아마 요즘 군대는 안 그럴 텐데 라떼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초, 중, 고, 대학까지 쉴 새 없이 공부만 해왔잖아요. 이제 활자 중독처럼요. 그런데 강제로 지식 공급을 끊어버리니 정말 미치도록 책 읽고 싶어졌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지적 굶주림 덕분에 제 뇌는 태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 수용적인, 리셉티브한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가 됐습니다. 독학 후에 첫 학기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듣는 대로 스펀지처럼 뇌에 꽂히는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군대 가는 것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점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과학동화 책을 뒤적이던 저는 한 편의 에세이를 읽고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서울대 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님의 칼럼 약물로 마음을 성형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약물, 물질로 고친다? 그렇다면 마음은 곧 뇌의 물리적 작용일 뿐인가? 철학적으로만 고민하던 철학 소년이었던 제게는 심신일원론 모노이즘이 과학의 영역으로 훅 들어온 순간이었죠. 대중을 위한 짧은 글이었지만 저에게는 신경과학자가 되야겠다는 결정적인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순수 교수님께 깊이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베르베르 작가님의 소설 뇌도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쾌락 중추를 자극받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인간들의 욕망, 이 모든 것이 뇌회로의 장난이라니 그래서 너무나 매혹적이었죠. 그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역하자마자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최성우 교수님 연구실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어, 선배들 어깨 너머로 실험을 구경을 하면서 대부분 저는 이제 실험실 유지를 위한 청소, 이제 사체 처리 등등 허드렛 일을 많이 했었는데 실험을 구경만 해도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퀴스트의 신희섭 박사님, 당시 신경과학센터장이셨는데 국가과학자도 되셨고 지금은 IBS 단장을 지내시고 나서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신 박사님 연구실로 옮겨서 전기생리학 등의 기초적인 신경과학 실험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신경과학도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경과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네이처 등의 잡지도 온라인으로 탐독하던 어느 날 철학적인 충격에 이어서 저에게 기술적인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네이처 웹사이트를 서핑하던 2007년 여름에 신경과학의 기술적 혁신이라는 특징 섹션을 보게 됐습니다. Technical Breakthroughs in Neuroscience. 그래서 여기에 저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간 연구 소개 영상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스탠퍼드 카르다이스러 교수님 연구실의 광유전압 기술, optogenetics 기술을 소개하는 비디오였습니다. 빛으로 뉴런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술이었죠. 이 영상은 2007년에 나온 논문에 실린 영상이었는데 빛을 쥐의 뇌에 비추자마자 쥐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운동피질 M2입니다. 뇌에 좌우 방구가 있는데 한쪽 방구에 운동피질을 자극을 해주니 쥐가 한쪽으로만 움직이기 시작해서 생긴 결과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영상들은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의 입을 그야말로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SF 영화가 현실이 되었다.
뭐 이런 충격 그 자체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 비교입니다. 열심히 헤엄치고 있던 시엘레 강스, 예쁜 꼬마 선충에 노란 빛을 비춰주자마자 마치 뭐 얼음땡 놀이를 하듯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버리죠. 빛을 끄면 다시 움직이고요. 어, 마법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유전학의 위력입니다. 도대체 왜 이 기술이 그토록 혁신적이었냐? 이제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뇌연구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뇌만큼은 아니지만 꽤 복잡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완성품을 뜯어서 원리를 알아내는 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설계도 없이 이 기계의 원리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품을 하나씩 뜯어보거나 조작해 봐야겠죠. 가령 스피커 연결선을 끊었더니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이건 소리 부품이구나. 반대로 스피커 회로에 전기를 흘렸더니 소리가 난다. 이건 소리를 만드는 회로구나. 이것이 생명과학, 생물학에서 loss of function과 gain of function 연구의 기본 논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뇌과학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전극을 꽂아서 전기를 흘리거나 전류를 흘리거나 뇌 일부를 파괴했죠.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쥐가 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지역이 뛰는 행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특정 뇌 지역을 파괴해서 어떤 기억이 사라졌을 경우에 기억의 저장 혹은 인출 등에 관여한다고 인과적인 기능을 결론 내릴 수가 있죠. 사실 신경회로뿐 아니라 유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학의 기능 연구 방법론이 이 게인 오브 펑션과 로스 오브 펑션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반세기 전 그 당시의 뇌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수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전극 끝에서 나가는 전기는 주변에 있는 뉴런들, 지나가는 섬유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non-specific하게 모두를 다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전기 자극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칠 때 우아하게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꽝꽝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에 원치 않는 세포들까지 다 흥분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자극의 효과를 특정 세포 유형의 활동 때문이다라고 귀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뇌 영역을 파괴하는 실험도 스페시피시티가 없죠. 특이성이 없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실험은 좀 더 스페시픽할 수는 있지만 느리게 작용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한계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인식돼 왔습니다. 특히 DNA 구조를 밝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프란시스 크릭은 이미 1979년에 이런 난제를 예견했었어요.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한 종류의 뉴런만 켜거나 끌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어쩌면 빛을 이용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썼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해답은 뜻밖에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뇌가 아니라 바닷속에서 발견됩니다. 지금 보시는 생물은 바닷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세포의 녹조 생물인 클라미도모나스 레이나르티입니다. 클라미도모나스는 빛을 향해 헤엄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눈, 안점, 이 검은 부분이 조류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클라미도모나스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점에 발현되어 있는 이 이온 채널이 채널 오놉신입니다. 채널 오놉신은 푸른 빛을 받으면 문을 열고 양이온들을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채널 오놉신 유전자를 뉴런에 심으면 발현시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빛에 반응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 뉴런을 이제 빛으로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 오놉신이라는 녹조류 유전자의 전달은 유전자나 바이러스 등등을 이용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극 대신에 광섬유를 이용해 밀리초 단위로 정밀하게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특정 종류의 뉴런만 골라서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처음 실현시키고 광유전학 시대를 연 것이 2005년 스탠포드 칼다이스로 교수님 연구실이었습니다. 광유전학 기술이란 이처럼 빛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온 채널이나 펌프 단백질을 이용해서 빛으로 신경 활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단백질이 채널 로놉신 그리고 헤더 로놉신입니다. 채널 로놉신은 파란빛에 의해 열리는 양이온 채널이고요. 헤더 로놉신은 노란빛에 의해 작동하는 음이온 펌프입니다. 양이온, 음이온이 뉴런 안으로 들어오면은 뉴런의 활동을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광유전학, 옵토제네틱스의 가장 큰 장점은 채널 어놉신이나 헤더 어놉신 등의 도구들이 지네틱한 툴들, 유전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뒤섞여 있는 신경 회로망에서 특정 타입의 뉴런에만 채널 어놉신을 이식해서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적인 뭐 아이덴티티라든지 연결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뉴런들의 이 헤테로롭신, 음이온 펌프를 발현시켜 놓고 그 지역에 노란빛을 쬐주면은 이 헤테로롭신을 발현하는 그 뉴런들만 억제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광유전학을 이용하면 이제 로서 펑션과 게인오 펑션을 전에 없던 정확도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특정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키거나 뮤테이션 시키거나 결손시키고 낙가웃 없애버리고 또는 과발현시키고 오버익스프레션 시키는 등 로서 펑션과 게인오 펑션 실험들은 이미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실험들입니다. 이제 신경 회로망에서는 비로소 뇌 조직의 특정 타입의 뉴런들의 기능을 인과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 한 세기 동안 분자세포 생물학과 유전학 교과서 대부분의 내용이 발견됐던 것처럼 이제는 신경 회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구조와 기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광유전학은 이후 신경과학, 신경회로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채널 오놉신이 처음 논문으로 발표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 저널들의 표지를 장식을 했고요. 이것은 2015년에 네이처 메소드지에서 업토제네틱스 애니얼 애니버서리 이슈 10주년 이슈를 권호를 발간할 때 실린 글에서 가져왔던 이 그래프입니다. 옵토제네틱스를 이용한 연구들이 급증해온 이 트렌드를 보여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견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를 비디오로 좀 보여드리자면 공격성, 이 시상하부의 특정 뉴런들을 자극을 했더니 쥐가 자연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 무생물, 장갑에 대한 공격을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반대로 내측 편도체의 특정 뉴런들을 자극을 하면은 이제 그 원래 보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메이팅 행동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공격이든 메이팅이든 뇌 안에 어떤 스위치를 올려서 특정 뉴런을 자극하면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SF4라는 전뇌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팔 SF4, SF4, 서포니컬 올간의 익사이터리 뉴런, 흥분성 뉴런들을 자극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갈증 상태가 유도돼서 드링킹 비헤비어, 물을 마시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한길주 학생이 이 실험을 수행하고 비디오 녹화해 줬습니다. 조나 인설타라는 뇌 지역에 어떤 뉴런들을 자극하면 쥐가 갑자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돋은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다른 옵션을 주면은 이 셋 중에 가장 고지방의 음식을 고릅니다. 팰러터빌리티가 아주 높은 음식을 찾는 거죠. 자, 특정한 자극을 쥐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기 위해서 쥐로 하여금 스스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옵션을 줍니다. 이제 레버를 누른다는 세팅을 흔히 많이 하는데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누르는 것은 아니고 구멍에 코를 들이밀면은 이 레이저 빔이 끊어져서
우리가 이걸 감지하고 빛 자극을 뇌 안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켜진 구멍에 노스폭을 코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면은 이제 옵토제네틱한 뇌 신부의 자극을 받는 것이죠. 저 편도체에서 이 측좌익이라는 보상 관련 회로에 자극을 줬더니 쥐가 쾌감을 느끼는지 자꾸 이 행동을 반복을 해서 스스로 뇌 안에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어떤 자극이, 뇌 자극이 보상감을 일으키는지, 리워딩한지를 볼 수 있는 실험으로 여기 보시는 리얼타임 프레퍼런스 테스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자 안에서 쥐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데 요 구획에만 들어오면 저희가 자극을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 BNST 라는 뇌 지역에서 VTA라는 뇌 지역으로 VTA는 도파민 뉴런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어떤 보상 회로의 중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자극했더니 쥐가 그 자극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 구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직접 녹화했던 실험이에요. 이러한 옵토제네틱스 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지만 정작 중요한 선구자가 가장 중요한 선구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칼다이스 교수님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공학자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이 뇌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기술 개발로 이루어진 케이스죠. 이분은 매우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인데 후대에 여러 제자들이 그를 모방을 했습니다. 당연히 큰 부와 명예가 뒤따랐습니다. 뭐 휴먼 프론티어에서 주는 낙하손의 어워드, 브레인 프라이즈는 인당 1 밀리언 유로를 주는 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화로 현재 한 15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우리 생명과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스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무려 3 밀리언 US 달러, 지금 한 45억 정도 상금 금액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제정을 했는데 칼달수 교수님께서 천 몇 년 안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엘제 크로니컬 프레스니어스 프라이즈. 이건 뭐 저는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4 밀리언 달러 프라이즈 머니고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교토상, 뭐 재팬 프라이즈 이런 것도 타셨고요. 상금 금액만 10억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상을 타셨고요. 상금만 합쳐도 뭐 수 100억에 이르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매년 노벨상 영순위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생명과학계 전체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들 중에 하나인 야스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카이달스 교수님은 지난 몇 년간 뭐 계속해서 노벨상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는 정말 노벨상만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카이달스 교수님께서 또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이제 그 프로젝션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과학서가 아닙니다. 국내 번역서도 아마 이제 나왔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 본인이 개발한 광유전압 기술이 어떻게 마음의 병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문학적으로 풀어낸 명작입니다. 책을 펼쳤을 때 제가 박사 과정 동안 했던 연구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아주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시고 책을 오디오북으로 직접 녹음도 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카이 교수님의, 나이스로 교수님의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 책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셨고, 그때가 첫 방한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제가 가서 책에 사인도 받고 강연도 들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You Can Do It Too. 이 문구는 저희 연구실의 래프이기도 한데 2003년에 이온 통로의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라더릭 맥키농이라는 구조 생물학자이자 신경과학자께서 남기신 말입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이 돈이 될까, 뭐 유명해질 수 있을까, 뭐 같은 세속적인 고민이 될 때가 다들 있죠.
하지만 맥키논 교수께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저 좋은 과학을 하라고요. 굿 사이언스를 하라고요. 진실을 쫓고 질문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묵묵하게 좋은 연구를 해나간다면 명예와 보상은 과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 권준수 교수님의 글을 보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해서 권유전학의 혁명을 목격했듯이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결정적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잘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질문을 찾고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칼 다이스로 교수님은 특히 2025년에는 한국의 아산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서울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이순희 가수께서 오셔서 공연도 해주셨고요. 저희 연구실에 방문해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환담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 오후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혹시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졸지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시 통역을 요청받아서 이 동시 통역 일도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이 교수라는 직업이 아주 재밌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 시상식 영상이에요. 세계적인 학자의 통찰력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는 리스트는 생명과학 분야 테크닉에 대한 최고 권위지들 중 하나인 네이처 메소드가 매년 선정한 올해 기술 메소드 오브 더 이어입니다. 그해 전 세계 과학계를, 생명과학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혁신적인 도구들이죠.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한 항목들은 모두 신경과학, 즉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나 뇌과학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꽃을 피운 기술들이에요. 2010년에 광유전화기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뇌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나이시대 현미경 2014년, 그리고 생쥐의 움직이는 뇌를 찍는 뭐 이미징 기술, 그리고 최근에 뭐 공간 전사체학, 뭐이 단백질 체학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굵게 표시는 뭐 안 했지만 이제 뭐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2008년에 이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이나 2017년 뭐 오가노이드 뭐 이런 것들도 각각 시냅스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주거나 미니 브레인, 미니 뇌를 만들 수 있게 해줘서 뇌과학과 떼내야 뗄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이 기술 타임라인은 단순히 기술 발전사라기보다는 뇌라는 거대한 미지의 숲을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어떤 도구들을 발명하고 활용해 왔는가 보여주는 신경과학 혁명의 발자취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서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의 비밀을 풀어냈는지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신경회로 연구에 황금기를 이끈 주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이 흥미진진한 변화의 흐름을 지난 10년 넘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현대 생물학의 거장 시드니 브레너가 남긴 이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The progress of science depends on new techniques, new discoveries, and new ideas, probably in that order. 이렇게 말했죠. 과학의 진보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달려있다. 아마도 정확히 이 순서대로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은 그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기술 주도형, 테크닉 드리븐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만질 수 없었던 것을 조작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의 혁신이 어떻게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그 역동적인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